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프로 제품을 구매해봤습니다. 아이폰 14 프로 128기가 기본형이에요. 아이폰 10R에서 퀀텀 점프했고요. 중간에 아이폰 12 미니를 썼는데 작고 가볍다고 아내에게 뺏겼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다시피 128기가는 4K 프로레스 촬영이 안됩니다. 256기가부터 가능하죠. 어차피 저는 C타입이 도입이 되면 프로레스를 써볼 예정이라서 차차 차기 제품에서 고려를 하기로 하고 질렀습니다. 저는 근 3년간 10R을 사용했는데 128기가를 사용해도 한 30기가 남아서 이번에도 고민은 없었어요. 아무튼 오늘은 아이폰 14 프로 리뷰입니다. 딥퍼플 색상, AOD, 다이나믹 아일랜드, 사진,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고민으로 이번 프로 제품 구매를 생각하거나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폰의 색상은 저도 실버가 근본이라 생각하는 편이라서 고민을 좀 세게 했는데 어차피 프로 살 거 자랑할 겸 홍보용 색상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후회는 없지만 이거는 인기가 없을 수도 있고 호불호가 꽤 많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랜 역사를 통해서 실버와 골드는 블링블링한 예쁜 주얼리 느낌이죠. 블랙은 묵직하고 어디나 어울리는 느낌이었어요. 딥퍼플은 좀 중간 정도에서 빛에 따라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딥퍼플도 테두리는 반짝반짝해요. 실제로 밝은 곳에서는 회색 느낌이 들고요. 광량이 적은 곳에서는 다크 네이비와 다크 그레이 같은 인상을 줬습니다. 물론 완벽한 블랙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어요. 색상이 묵직한 느낌이 살짝 들지만 가벼운 인상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은 어중간하다라는 말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름이 딥퍼플인 만큼 아이폰 후면에 보랏빛이 살짝 스며들어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이전에 구매한 애플워치 7 스타라이트 색상과 좀 유사했습니다. 스타라이트도 정확히 이 색이다 라고는 느껴지지 않았던 색상이었어요. 아마도 이번에 나온 아이폰 14 프로의 모든 색상 중에서 가장 호불호가 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아이폰 14 프로의 딥퍼플 색상은 급하지 않으면 꼭 매장에서 색상 확인을 하시고 구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건 안드로이드는 AOD 화면을 일정 시간마다 픽셀 이동시켜서 버닝을 막았는데 아이폰은 그게 없이 고정이라고 하죠? 버닝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너무 신기하긴 합니다. 어디선가 듣기로는 타게 되는 LED 소자만큼 주변도 균일하게 태울 거다라고 하는데 이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최소 반년에서 1년 정도 지나면 이슈가 있으면 유튜브에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요? 잠시 다른 이야기로서 했는데 제 사용 소감을 이야기하자면 우선 AOD가 많이 밝았어요.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밝았고 저는 아이폰을 좀 쓰고 있지 않아서 잠시 밝기가 낮아진 상태? 그렇게 된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전원 버튼을 눌러서 끄게 돼요. 뭔가 따깍따깍 하면서. 그런데 AOD였던 거죠. 이건 아마 사용하면서 점점 익숙해질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AOD는 밝았고 전환도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아이폰의 룩을 바꿔주는 큰 요인이 되긴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좀 밝으니까 디지털 액자스러운 느낌도 받았어요. 이번에 iOS 16에서 시간별로 사진 전환도 가능하니까 뭔가 유용할 것 같긴 합니다. 또한 주머니에 넣거나 폰을 뒤집거나 빛이 없는 곳 그리고 장시간 사용을 하지 않으면 완전히 꺼지니까요. 전력 최소화도 어느 정도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AOD를 켜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 용량이 차이는 나는데 그게 크게 아쉬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너무 밝아서 화면이 탈까봐 좀 지레 겁을 먹고 폰을 뒤집어 놓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버닝을 잘 아는 유저들에게는 이게 머릿속에서 계속 신경 쓰이게 맴돌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업데이트된 iOS 16과 함께 다양한 잠금 화면 꾸미기가 가능해진 것도 AOD를 돋보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물사진 배경화면에 실시간 날씨 그리고 애플워치스러운 위젯, 방해금지 모드 등이 가능해서 AOD의 밝은 화면을 이용해서 정보 확인을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위젯과 관련된 사용성은 애플워치가 있으면 그렇게 유용하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아직 개수도 좀 적고요. 만약 워치를 사용하지 않은 분이라면 이를 하면서 아이폰을 슬쩍 보는 걸로 위젯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축으로 커스텀하는 분들에게도 꽤나 유용했습니다. 저도 키노트를 보고 감탄을 하긴 했는데 이래저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이나믹 아일랜드죠. 우선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로 느껴졌습니다.
기존 노치에 비해 조금 아래로 내려와서 기존의 영상 비율에서 조금 침범하게 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많아졌고 완성도도 높았어요. 다이나믹 아일랜드 적용이 되어 있는 앱이 백그라운드 활동을 하고 있으면 홈 화면을 넘어갈 때 아일랜드로 날아가죠. 슉 하면서요. 백그라운드 활동이 없으면 기존처럼 앱 위치로 가거나 사라지죠. 그리고 아일랜드 좌우가 길어지면서 백그라운드 상태바 역할을 수행하죠. 가장 큰 이득은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백그라운드 활동을 시각화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존 좌측 상단 시계 부분에 표시되던 지도 백그라운드 파란색, 테더링 백그라운드 녹색 이런 표시들이 좀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게 아일랜드에서는 아이콘으로 보이니까 훨씬 직관적이 되었죠. 앱이 백그라운드로 2개가 넘어가면 좌우로 하나씩 보이고 기존의 백그라운드 인디케이터에 비해 정보도 많아지고 디테일해졌습니다. 잠금, 앨범 커버, 에어팟 아이콘, 배터리 충전, 녹음, 화면 녹화 이런 것들이 전부 표시가 돼요. 페이스 아이디 나타나는 것도 아일랜드로 통합됐고요. 그리고 길게 눌렀을 때 팝업이 되고 상단에 앱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탭을 하면 앱으로 전환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 생긴 거죠. 상단의 위치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긴 좀 아쉽긴 한데 기존 기능에다가 추가된 기능이라고 생각하면 장점이겠죠. 또한 가로운 모드에서는 아무래도 화면을 가리는 것 때문에 동쪽으로 길게 나타나는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가장 작은 알약 형태로 고정이 됩니다. 백그라운드 앱이 있어도 가로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알림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상단에서 내려오는 방식이라서 불만이 많죠. 이 부분도 저는 좀 애매했던 게 세로일 때는 아일랜드에서 튀어나오거나 하는 식으로 넣을 수 있겠지만 이게 가로일 때는 좌우측에 있는 아일랜드에서 상단으로 애니메이션 되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좀 옆에 나타나기도 애매하고 그렇기 때문에 알림은 왠지 다이나믹 아일랜드에 계속 녹이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몰라요. 통합될 수도 있죠. 아무튼 지금은 다들 말하다시피 극소수의 앱만 적용이 돼 있어서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특별히 확 좋아진다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출시와 동시에 어느 정도 가이드를 제공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딱 1년 정도 지나면 서드파티 지원이 많아서 상당히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만큼 다이나믹이 더 다이나믹하게 바쁘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정신없이. 여튼 재밌을 것 같아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폰을 다이나믹 아일랜드 때문에 구매하겠다? 이건 저는 뜯어 말리고 싶긴 해요. 48메가픽셀 센서, 이게 상당히 디테일해진 카메라 화소, 12메가에서 48메가로 아주 큰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센서 크기가 많이 커져서 좀 큰 장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사용을 해봤더니 제약도 상당히 많았어요. 우선 센서가 커지면 수광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조도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요. 동시에 이것은 셔터 속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됩니다. 또한 해상도가 늘어나서 반을 크롭해서 이제 12메가픽셀로 2배 줌 기능이 부활됐죠. 2배 줌을 하게 되면 렌즈 화각이 35mm 판형 기준 48mm가 됩니다. 거의 50mm죠. 사진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잘 아시지만 50mm 렌즈는 사람 눈에 가장 유사한 시각을 보여주는 화각이죠. 가장 기본 화각이라고 할 수 있어요. 편안한 화각이고 사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화각이에요. 그게 다시 디지털 크롭으로 부활이 됐습니다. 물론 크롭이라서 화소가 줄어들게 되긴 하지만 48메가픽셀 화질이 크게 상승해서 디테일이 훌륭하고요. 그리고 센서가 커졌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심도 표현도 가능해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장점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도 몰랐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진짜로 50mm 렌즈가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렌즈 4개 같아요. 거기다가 이 12메가픽셀 결과물도 일단은 나머지 렌즈가 모두 12메가픽셀이라 손해보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 좋은 거죠? 이제 48메가픽셀 화소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우 모드 활성을 해야 돼요. 일반 사진에서는 12메가픽셀로 찍힙니다. 기본 세팅이 아니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크게 아쉬웠던 거는 이게 최소 초점 거리가 좀 길었습니다. 로우를 촬영할 때 조금이라도 들이대게 되면 바로 초광각으로 전환이 되면서 화질 안 좋은 12메가픽셀로 촬영이 돼요. 좀 많이 아쉬웠어요. 또한 야간 모드에서도 무조건 12메가픽셀 화소로 찍혀요. 그런데 야간 모드를 끄고 찍으면 촬영은 돼요. 수광량도 좋아져서 셔터 속도, iOS 배분도 널널해져서 찍을만 하긴 해요.
그래도 아쉽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실제로 촬영을 해보니까 머릿속에서 세팅을 계산해서 좀 각을 잡고 찍어야 되는 느낌이 강했어요. 물론 로우로 찍는 것은 보정을 해서 좀 제대로 된 사진 결과물을 만들겠다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제약이 좀 크지 않을 수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애매하긴 했습니다. 사실 로우는 막 찍으면 좀 의미가 없다랄까요? 지금 아이폰 로우는 버퍼링도 있어서 연사도 힘들어요. 용량도 한 90메가? 꽤나 커서 막샷 찍는 걸 좋아하면 아이폰 기본 사진으로 찍는 게 훨씬 낫습니다. 기본 사진 퀄리티도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추가로 로우 모드가 아닌 기본 사진에서 저조도일 때 알기 어려웠던 큰 변화가 있었어요. 아주 일반적으로 저조도에서 깔끔한 이미지를 확보하려면 셔터 속도도 충분해야 되고 동시에 iOS 값도 낮아야 됩니다. 예로 저는 10R로 사진을 찍어봤더니 셔터 속도는 60분의 1, ISO 100을 주는데요. 같은 장면을 아이폰 14 프로로 찍으니까 100분의 1초, ISO 200으로 찍었습니다. 셔터 속도가 낮으면 블러가 발생해서 이미지가 흐려져요. 반대로 ISO가 높으면 사진에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센서가 좋아졌는데 오히려 ISO를 높였다. ISO를 100에서 200으로 올리면서 나타나는 노이즈 같은 단점들보다 셔터 속도를 더 확보해서 사진을 더 안정적으로 찍게 만들겠다. 이런 세팅 때문인 것 같아요. 200으로 ISO를 높인 노이즈는 센서가 커져서 괜찮다. 등가 교환해서 이득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일반이라는 범주에서 봤을 때 이런 상황일 때는 물론 셔터 속도 확보가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일반적으로 잘 안 보이는 아주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초광각, 망원으로 가면 여전히 셔터 속도는 60분의 1 수준으로 조정이 되죠. 그래서 이게 사실 카메라가 48메가픽셀로 한꺼번에 다 바뀌면 이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쉽죠? 여튼 일반적으로 아주 크게 어필되는 부분은 2배 줌, 50mm 렌즈 사용이 가능해진 거예요. 기본 카메라에 적용이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가장 만족도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광에서 사진 많이 찍고 로우 보정하고 빛이 적은 실내에서 사진을 찍는데 조금 더 퀄리티가 높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50mm 최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번 아이폰 14 프로는 만족감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는 망원 업그레이드에 맞춰서 다음 프로 아이폰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동영상은 흔히 많은 모바일 유저들이 사진은 갤럭시가 앞서거나 비등하지만 동영상은 무조건 아이폰이다 라고 하죠. 그만큼 아이폰 동영상 촬영 성능과 결과물이 워낙 좋았는데 이번 아이폰 14 프로에서도 좀 놀라게 했던 부분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4K 시네마틱 모드였어요. 전작 13 프로에서 첫 공개됐는데 이게 어설프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과물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물론 광학적인 심도 표현이 아니라서 인물 사진처럼 좀 좋은 결과물을 위한 조건들이 필요했습니다. 일정 조건이 갖춰졌을 때는 생각보다 이거 꽤 그럴싸한데 라는 느낌이었어요. 이 기능이 더욱 업그레이드 돼서 HD에서 4K 촬영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레임은 24p, 30p. 24프레임은 영화에서 사용되는 프레임이라서 영화적인 효과를 만들 때 필수적인 프레임이죠. 소프트웨어 심도 표현을 위해서는 깊이를 측정해서 뎁스맵을 제작하는데 저는 이게 인물 사진 처음 공개했을 때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시네마틱 모드? 영상 쪽으로 발전할 줄은 사실 전혀 몰랐어요. 당시에 저는 뎁스맵을 뽑았네? 그러면 다음에는 나중에 심도 편집이 사진에서 가능하겠구나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건 됐지만 동영상이 이게 될 줄이야 진짜 몰랐죠. 훨씬 퍼포먼스도 많이 먹을 테니까요. 여전히 인물 사진 모드처럼 가는 선 부분, 나뭇잎 같은 빈 공간이 많으면서 부분마다 심도가 다른 그런 부류들은 깔끔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물의 겨드랑이 같은 공간은 심도가 먹히지 않기도 하고요. 머리카락 끝부분은 너무 뭉개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바일에서 영상을 소비한다고 봤을 때는 이건 자잘한 문제라고 느껴졌어요. 디테일하게 문제를 집어내겠다라는 생각을 없애고 편안하게 보면 시네마틱 모드 결과물은 정말 시네마틱했습니다. 흔히 시네마틱이라고 하는 유행 같은 단어의 요소들은 자연스러운 인물 초점과 적당히 뭉개주는 블러, 24프레임 색보정 같은 것들이죠. 이런 요소들이 모였을 때 일반 동영상으로 찍었던 그런 날 것 같은 느낌보다는 영화틱한 스타일을 만들어주죠. 그것도 그저 시네마틱 모드로 그냥 넘기기만 해서 전환했는데 모든 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4K 화질이 지원되니까 퀄리티가 더욱 상승했고
아이폰 14 프로의 퍼포먼스가 부족함이 없이 임무를 잘 도려냈습니다. 아마 이거는 라이더 센서의 역할도 꽤 클 것 같아요. 사물도 화면에서 찍어주면 초점을 트래킹하면서 유지도 합니다. 편집에서 물론 초점 변경도 되죠. 아쉬운 점이라면 1배 줌과 3배 줌만 돼요. 거기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밀어서 조정하는 스무스한 줌인은 불가능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60p까지만 지원되면 하는 욕심이 좀 들었습니다. 뭔가 이 응용을 잘하면 여러가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아이폰의 시네마틱 모드는 커다란 카메라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서 동영상 찍지 말고 아이폰 들고 시네마틱 켜고 찍어도 비스무리하게 할 수 있다. 어차피 그걸로 돈 벌 거 아니잖아 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모바일 소비를 기준으로 시네마틱 모드는 킬러 기능이고요. 제가 사진과 영상 촬영은 기존 카메라가 역시 하던 관점을 바꾼 첫 경험이었습니다. 연인을 담을 목적, 아이들을 담을 목적이라면 아이폰 14 프로 시네마틱 모드는 정말 멋지고 훌륭한 기능이에요. 액션 모드는 동영상 촬영의 또 다른 즐거움이죠. 디지털 떨림 보정을 해주는데 그만큼 희생되는 주변의 이미지를 크롭을 해서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2.8K로 크롭이 돼요. 그 대신 아주 강력한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옵니다. 거의 아이폰 대신 들고 다닐 휴대용 짐벌이 필요가 없어질 정도가 됩니다. 아주 장비가 간소화되죠. 손으로 들고 다니거나 아주 작은 셀피 스틱만 있어도 아주 안정적인 동영상을 뽑아낼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2.8K는 아쉽죠? 이 부분은 후속 모델로 이어질수록 왠지 4K까지 확대될 것 같아요. 지금은 2.8K를 HD로 활용을 하겠다고 하면 이거 정말 괜찮게 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족 나들이 영상에서 아이들을 찍기도 하고요. 만약에 브이로그를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HD로 사용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이폰 14 프로 딥퍼플의 후기를 마쳤습니다. 이번 제품을 사람들이 다이나믹 아일랜드와 AOD의 외관 빼고는 큰 변화가 없다고들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구매를 한다면 충분히 넘어갈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유저마다 원했던 스펙과 기능이 다르니까 의견이 다를 수 있어서 저는 이번 아이폰 변화를 이렇게 느꼈다 정도로 봐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성능 변화가 적고 램이 적은 것 그리고 USB-C도 아니고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요소를 따져보면 구매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담으로요, 이거 나중에 인물사진 같은 기능들 이런 것들은 더 발전되면 모두가 다 합쳐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능들이 이제 좀 많아져가지고 이제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저는 슬슬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이번 아이폰 14 프로의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뵐게요. 끝.